안녕하세요. 저는 이점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20년 강산이 2번 바뀐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 애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칠순을 넘긴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이들의 온기가 남아있던 마지막 날 아침과 그 온기가 싸늘한 배신감으로 변해버린 그날 저녁의 풍경입니다. 그날 아침 아들 녀석 병아기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찌나 살갑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 다음에 저희가 크게 성공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사드릴게요. 옆에 있던 며느리 영란이는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주며 맞장구를 쳤죠. 그럼요,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죠.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 같은 며느리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는 선배와 함께 식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본만 있으면 몇 배로 불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집문서와 평생 모은 밭판 돈,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딱 1년만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드릴게요. 영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절차가 복잡하니 잠시 자기들 명의로 돌려놓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 손으로 인감 도장을 찍고 통장에 있던 마지막 잔고까지 전부 그 애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외식하자며 들떠있던 아이들의 뒷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들이 말했던 사업 선배라는 사람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장롱을 보고서야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앨범만 남겨두고 그 애들은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증발해버린 것이었어요. 집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였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 후 20년은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얻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릇을 닦았고 새벽에는 빌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했습니다. 손목과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에도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지는 밤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 애들을 다시 만나면 물어봐야 할 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돈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는지, 어미를 버리고 얻은 행복은 과연 달콤했는지 말이에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을 떠돌기도 했고, 사람을 찾아준다는 방송에도 몇 번이나 사연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20년이나 지난 사건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는 무뎌지고 그리움과 원망만이 앙금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 애들도 사고를 당했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랬다면 제가 덜 비참했을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올라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에 차가운 김치를 안주 삼아 홀로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제 유일한 저녁 일과였죠. 텔레비전은 그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은 상태였고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젊은 리더라는 거창한 제목의 교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클로즈업된 한 남자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안경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는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말을 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의 버릇. 20해의 세월이 흘러 중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는 분명 제 아들 병학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옆에는 우아한 미소를 띤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 킴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20년 전 제 손을 잡고 호강시켜주겠다던 며느리 영란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 앙드레스의 성공 신화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희는 가족의 따뜻함을 요리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저희 레스토랑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란이가 아니 안나 킴이라는 여자가 조신하게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 행복한 추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다니요. 그들의 위선적인 인터뷰가 이어지는 동안 제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어미를 배신한 추악한 도둑들로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표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20년간 희미해졌던 분노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그들의 레스토랑 본점이 있다는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어요.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멱살이라도 잡고 울부짖어야 하나? 아니면 차분하게 앉아 지난 세월에 대해 물어야 하나?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막상 화려한 레스토랑 건물 앞에 서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시간이 멈춘 듯 남루한 제 행색과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중한 직원들의 모습에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병아기와 영란이가 레스토랑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어미를 앞에 두고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나 반가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병아가 나다. 엄마야. 영란아, 시어머니를 못 알아보겠니? 제 말에 영란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희를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태연한 그 말투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정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병아가, 너 오른쪽 팔에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 있잖니. 똑똑히 기억해. 엄마가 약 발라줬잖아. 그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같은 분을 모릅니다. 경비원 부르기 전에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때였습니다. 영란이가 병아기의 팔에 자기 팔을 끼우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상냥한 목소리로, 하지만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투로요. 여보, 이분 아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여보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둘은 이제 완벽한 타인 행세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저를 기억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간 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주변이 웅성거리는 소리, 직원들이 저를 부축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지만 제 눈앞은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아들 녀석의 차가운 눈빛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익숙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희미한 시야 너머로 하얀 천장이 보였고 간호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제 팔에 링거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요, 제가 쓰러졌던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외면 앞에서, 그들의 레스토랑 바닥에서요. 그 순간의 충격과 모멸감이 다시 떠오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간호사가 제 상태를 살피며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은? 제가 쉰 목소리로 묻자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대표님들이 응급실까지는 동행해 주셨는데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계산만 하고 바로 가셨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미가 쓰러졌는데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에 버려두고 가버리다니요. 그들에게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고 말하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제게는 이제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한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다 맞자마자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다시 찾아갈 용기도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어요. 그래, 법이 있지. 법이 나를 도와줄 거야. 부모 자식의 천륜을 끊고 재산을 가로챈 저런 악독한 것들은 분명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기구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아들 내외가 어떻게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오늘 그들을 다시 만났지만 어떻게 저를 외면했는지 눈물을 참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젊은 경찰관의 표정은 시종일관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는 하품을 쩍하며 제 말을 중간에 끊었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20년 전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라니요? 아니,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죄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기가 막혀 소리치자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볼펜으로 책상을 툭툭 쳤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르신 아드님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이름도 바꾸고 어르신을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족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그의 말투는 제 사연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귀찮은 노인의 하소연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 아이가 내 아들 병학입니다.
지금 얼굴이랑 똑같지는 않아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사진을 건성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낡은 사진 한 장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일단 돌아가세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옥탑방에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덩그러니 놓인 밥상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어 그 애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인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앨범에는 병아기의 어린 시절부터 영란이와 결혼하던 날까지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돈을 잡고 환하게 웃던 아기 병아기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늠름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제게 큰절을 올리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던 아들과 며느리. 사진 속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 또한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영란이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놓인 예쁜 그릇들을 보며 영란이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나중에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이런 그릇들로만 싹 채우고 싶어요.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면서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예쁘던지 가진 돈을 털어 그릇 몇 개를 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큰 집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의 애교로만 여겼던 겁니다. 병아기는 또 어땠나요? 결혼 후 다니던 회사가 어렵다며 한숨을 쉴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겠어요. 뭔가 큰 거 한 방이 필요한데. 라며 푸념을 늘어놓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라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큰 거 한 방이 제 전 재산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탐욕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는데 자식이라는 껍데기에 눈이 멀어 저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며느리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상견례를 마치고 영란이가 제게 보내온 감사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병학 씨 손잡고 어머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착한 며느리가 될게요. 라고 적힌 글씨 아래 작은 추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지만요. 어머님이 가진 밭이랑 집만 있어도 저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헤. 빨리 부자 돼서 효도할게요. 그때는 그저 철없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 섬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로 동이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법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면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리라. 더 이상 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원수들이었고
저는 그 원수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만 했어요. 이제 와서 그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화려한 성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제 안에서 강철 같은 의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20년간 식당 주방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단련된 제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앨범과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죠. 낡은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복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제 인생을 멈추게 한 그날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거짓된 인생의 종말을 고할 차례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외로운 싸움을 위해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근데 복수를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20년간 악착같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제 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혼자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줄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저 악독한 것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모은 돈이 든 통장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가장 크게 본, 제일 좋아 보이는 법무법인 건물부터 찾아갔어요.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남루한 제 행색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대표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상담 예약을 하셨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녀는 상담비가 시간당 수십만 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실상 저를 문전박대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변호사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꽤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물, 즉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며느리의 편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는 증거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그렇고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그분들이 어머님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애원하자 그는 잠시 제 통장 잔고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가진 돈으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괜히 돈만 쓰고 상처만 받으실 테니 그냥 잊고 사시는 게 어머님을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점잖았지만 결국 돈 안 되는 사건은 맡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감을 안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승산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떤 젊은 변호사는 제게 어르신,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그런 일 당하는 분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위로는커녕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돈과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저처럼 늙고 돈 없는 사람의 억울함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여기서도 안 되면 그냥 내 손으로 저것들을 해치우고 감옥에라도 가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수첩에 적어놓은 마지막 주소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박준영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 문을 열자 좁은 사무실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와 젊은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박준영 변호사였어요. 그는 컵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는지 저를 보고는 당황하며 입가를 닦았습니다. 사무실은 정리가 되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느꼈던 위압감이나 차가움은 없었어요. 그는 제게 직접 녹차를 타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변호사들처럼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변호사들이 왜 이 사건을 맡기 꺼려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희망은 없구나.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항상 완벽한 건 아니죠.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억울함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자리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품속에서 며느리가 쓴 낡은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그 아이의 진심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추심 부분을 읽을 때는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이 가진 밭이랑 집만 있어도 저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헤. 그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단호해져 있었어요. 어르신, 이 편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처음부터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순수한 농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소름이 돋는군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을 몇 바퀴 서성이다가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사건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변호사 비용을 많이 들일 수가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이기면 성공 보수로 그때 받으면 됩니다. 만약 지더라도 저 역시 변호사로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사실 저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사건에 목말라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저는 그가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준영 변호사는 제 유일한 아군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는 정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방어할 시간만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어르신, 최고의 복수는 법정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명예와 평판, 그리고 그들 자신까지 모두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칼을 쥐어야 합니다. 그의 차가운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외로운 싸움은 젊고 패기 넘치는 변호사 박준영과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가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수의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적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요. 박 변호사의 말에 따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본거지인 앙드레스 레스토랑 근처에 우리만의 기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약점을 파고들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었죠. 제게는 지난 20년간 식당 일을 하며 모아둔 쌈짓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 하나를 얻을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계약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들 내외의 레스토랑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정말 운명처럼 그들의 화려한 레스토랑 정문이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 골목에 임대라고 쓰인 낡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장사가 안 돼 비어있던 곳인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내부 시설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만큼은 완벽했어요. 창가에 앉으면 앙드레스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훤히 볼 수 있었고 골목 안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이런 흉흉한 가게를 얻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신기하다는 듯 아주 싼 값에 가게를 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마치 적진에 첫 깃발을 꽂은 장수처럼 비장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를 얻은 뒤부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틈틈이 와서 저를 도왔지만 대부분의 일은 제 몫이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처럼 억척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낡고 더러운 벽에는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끈적이는 바닥은 락스를 풀어가며 수십 번을 닦아냈습니다. 주방 기구들은 중고시장을 발품 팔아 최대한 깨끗하고 쓸만한 것들로 구해왔어요. 테이블과 의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텅 비었던 흉가는 조금씩 소박한 식당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앙드레스를 매일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 값비싼 옷을 입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그리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화려함은 내 눈물과 피를 빨아먹고 자란 신기루일 뿐이라고, 내가 반드시 저 거품을 걷어내고 말 것이라고 되뇌면서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점순이네 백반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매일 조금씩 바뀌는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앙드레스의 음식과는 정반대인 싸고 푸짐한 집밥이었죠. 저는 이것이 제 복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값비싼 거짓의 맛과 정직한 진심의 맛. 과연 사람들은 어떤 맛을 선택하게 될까요? 개업 첫날,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청소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몇 분이 우연히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싼 가격의 푸짐한 양,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해준 집밥 같은 맛에 감탄하며 돌아갔어요. 이모,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 내일 또 올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입소문은 정말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인부들을 시작으로 주변 사무실의 직장인들, 택시 기사님들까지 점심시간만 되면 제 작은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제 음식을 먹으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는 집이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어드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점순이네 백반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지면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맞은편 앙드레스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아들 내외는 주로 누구를 만나는지, 그들의 표정은 어떤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기억했어요.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드레스의 직원 몇 명이 점심을 먹으러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싼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며 회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 척하면서 직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맞아. 안나 사모님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하루에 12번도 더 기분이 바뀌니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저는 아들 내외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자한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또 다른 균열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반찬을 내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지? 많이들 먹어. 제 작은 친절에 직원들은 감동하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날 이후 앙드레스 직원들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제가 직접 볼 수 없었던 레스토랑 내부의 사정과 아들 내외의 진짜 모습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씩 얻을 수 있었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앙드레스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 내외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에 주눅 들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작은 성이 생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병아가 영란아.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성, 이 어미가 차린 따뜻한 밥상으로 무너뜨려 주마. 그렇게 저의 길고도 처절한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순이네 백반은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특별하다기보다는 그저 밥 한 끼에 온기를 담아내려 한 진심이 사람들에게 통한 것이라 생각해요.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맞은편의 화려한 건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었으니까요. 제 소박한 식당이 그들의 발밑을 파고드는 개미굴이 되리라고는 저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안이 조금 한가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섰어요. 온몸을 값비싼 상표로 휘감고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를 띤 채였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이제는 안나 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김영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 변두리 백성의 집을 시찰이라도 나온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게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함께 온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여기가 요즘 그 소문난 백반집인가요? 생각보다 더 허름하네. 영란이는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왔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누추하지만 편한 곳에 앉으세요. 제 얼굴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긴 20년간 고생에 찌들어 쭈글쭈글해진 제 얼굴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내기란 어려웠을 테죠. 아니, 어쩌면 그녀는 저를 기억할 필요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비서가 건넨 손 소독제로 손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메뉴판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여기서 제일 잘 나간다는 걸로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맛이길래 우리 레스토랑 손님까지 빼앗아 가는지 궁금해서 와봤으니. 그 말투에는 제 음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심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을 쟁반에 담아 내어갔습니다. 영란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헛기침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 맛이네요. 이런 음식에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조미료를 많이 쓰셨나 봐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미료는 안 씁니다, 사모님. 그냥 시간하고 정성만 들어갔어요. 제 대답에 그녀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입술을 삐죽이며 반찬 몇 개를 깨작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며 그녀는 지갑에서 돈 몇 푼을 던지듯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먹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골목 상권 망가뜨리지 마시고 적당히 장사하시다 나가세요.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의 돈을 받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해 드릴게요. 제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그녀가 더 기분이 상한 듯 날카롭게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제 풀에 무너지지 않을 독사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제 식당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학생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예고에 다니는 듯 했어요. 크고 선한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병아기를 닮아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찾아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생, 매일 오네.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잘 맞아? 하고 말을 걸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여기 밥 먹으면 꼭 집에서 먹는 밥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붙여주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고 부모님은 근처에서 큰 식당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그 식당 이름이 앙드레스니? 하고 묻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 아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라 안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착하고 예쁜 아이가
바로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들의 딸이자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친손녀라는 사실을 깨닫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유진이는 그 뒤로도 거의 매일같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음식보다 제 소박한 백반이 더 좋다고 했어요. 아이는 제게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친구 문제로 속상했던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었을 뿐인데 유진이는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장차 큰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결국은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아주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는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야, 이 된장 맛이 딱 우리 고향 스타일인데. 주인장 양반 혹시 고향이 어디요? 저는 무심코 제 고향 이름을 댔고 그 말을 들은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시오? 나랑 같은 고향이네. 아이고, 이런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다니. 우리는 금세 오랜 친구처럼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20년 전쯤에 동네에서 야반도주한 젊은 부부 이야기 아시오? 이 씨 성을 가진 총각이었는데 아주 싹싹하고 인물도 훤해서 다들 좋아했지. 근데 그놈이 동네 사람들한테 사업한다면서 돈을 꽤 빌려놓고는 어느 날 밤에 마누라랑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놈한테 놈 팔고 밭 팔아서 돈 빌려준 노인네들 여럿이 길바닥에 나앉았지.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병아기와 영란이는 저뿐만 아니라 순박한 고향 사람들까지 등쳐먹고 도망쳤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악랄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 노인에게 피해자 중에 연락되는 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가장 크게 사기를 당했던 친구 한 명의 연락처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며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한 걸 알아내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아드님 부부의 범죄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상습 사기 사건이라는 게 증명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그 피해자분과 연락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앙드레스의 간판은 보란듯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 박 변호사가 짜놓은 거미줄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라는 또 하나의 굵은 실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촘촘하고 질긴 덫에 걸려들고 있는지 아직은 까맣게 모르고 있겠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말 유능하고 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고향의 피해자 어르신을 만났고 그분을 설득하여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억울함과 분노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사기꾼이 아닌가 경계했지만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설득과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사기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가지고 있던 낡은 차용증까지 증거로 내놓으며 기꺼이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박 변호사가 그 피해자 대표 어르신과 함께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부모한테까지 그런 짓을 한 놈들이니 우리 같은 사람 등쳐먹는 건 일도 아니었겠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죗값을 물을 기회가 생기다니 죽기 전에 한은 풀고 갈 수 있겠구먼.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반드시 저 악독한 부부에게 천벌을 내리게 하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앞에서 모든 피해 사실을 취합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단단한 연대가 형성된 것이었죠. 외부에서 법적인 압박을 준비하는 동시에 저는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흔들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병아기가 어렸을 때 유독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냈어요. 특히 녀석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마다 제가 특별한 방식으로 끓여주던 전복죽을 먹어야만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각만큼 사람의 무의식을 강하게 자극하는 감각은 없으니까요. 최고급 완도산 활전복을 구해다가 밤새 정성을 다해 죽을 끓였습니다. 참기름에 전복 내장을 달달 볶아 고소한 맛을 내고 쌀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몇 시간이고 저어주었죠.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사랑의 기억이자 이제는 그의 양심을 찌를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게를 찾아온 손녀 유진이에게 보온병에 담은 죽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이거 할머니가 너 주려고 특별히 끓인 거야. 집에 가져가서 아빠랑 같이 나눠 먹으렴. 요즘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의 친절에 감사하며 죽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의 앙드레스를 보며 병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다음 날 유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으로 가게에 왔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제 주신 죽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조금 이상했어요. 유진이의 말에 따르면 병아기는 처음 한 숟가락을 맛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죽 누가 만들었니? 어디서 가져왔어? 라며 유진이를 다그쳤다고 해요. 유진이가 맞은편 백반집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얻어오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영란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동네 할망구가 끓인 죽 가지고 유난이야. 라며 타박을 했고요. 저는 유진이를 다독여 돌려보낸 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계획이 정확히 먹혀든 것이었죠. 병아기는 그 죽 한 그릇에서 20년 전 자신이 버리고 온 어머니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병아기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달콤한 멸치볶음을 만들어 유진이 편에 보냈고 또 며칠 뒤에는 그가 환장하던 시원한 총각김치를 담가 보냈습니다. 저의 음식 공격이 계속될수록 그들 부부의 균열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가게에 단골이 된 앙드레스 직원들의 가십거리는 온통 사장 부부의 싸움 이야기뿐이었어요. 어제는 두 분이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싸우셨대. 물건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다니까. 대표님이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자꾸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신대. 안나 사모님은 그런 대표님을 보면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비꼬고
손녀 유진이 역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심하다고 소리쳐요. 어제는 엄마가 당신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게 다 들통나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하면서 아빠 뺨까지 때렸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고 의심하며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거라. 어느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맞은편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병아기와 영란이가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은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한참을 싸우던 영란이는 결국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버렸고 병아기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한참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병아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외부에서는 박 변호사가 이끄는 피해자들이 법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제가 던진 기억의 돌멩이가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거짓된 세계에 마침내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균열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릴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들 부부의 균열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한 박 변호사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향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아들 내외의 회사인 앙드레스의 초창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당장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만으로도 저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박 변호사의 설명대로 이것은 그들을 잡기 위한 낚싯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앙드레스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가게를 찾아온 직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계팀은 며칠째 밤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다고 했어요. 병아기는 아예 회사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매일 술에 취해 지낸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할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리적인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억을 자극하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과거의 실체를 들이밀어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앨범에서 병아기가 어릴 때 가장 아꼈던 낡은 곰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문방구를 뒤져 그 사진 속 인형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를 하나 샀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앙드레스 주차장에 세워진 병아기의 차 운전석 문손잡이에 그 곰 인형 열쇠고리를 몰래 걸어두고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 창문 너머로 병아기가 차에 타려다 문손잡이에 걸린 인형을 발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인형을 손에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아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영란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의지방약한 인간이라며 경멸했고
부부 사이의 골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딸 유진이는 부모의 계속되는 싸움과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제 가게에 들러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 셈이죠. 어느 날 저녁 유진이는 또다시 제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매일 넋이 나간 사람 같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저주해요. 이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는 아이를 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제 목표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유진아, 너무 힘들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갈래? 할머니가 따뜻하게 방 데워줄게.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타주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제가 건넨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유진이가 잠든 후 저는 아이가 마셨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찻잔의 가장자리에는 아이의 입술 자국과 함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유전 정보가 묻어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깨끗한 비닐 장갑을 끼고 찻잔을 멸균 처리된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거짓말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제 유전자와 유진이의 유전자는 친할머니와 친손녀 관계가 성립한다는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이제 병아기와 영란이는 제가 그들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세무조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들에게서 또 다른 빈틈이 포착되었습니다. 앙드레스의 회계 담당 직원 중 한 명이 박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평소 영란이의 모욕적인 언사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란이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중장부를 작성해왔으며 그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고 제안해왔어요. 모든 것이 저희가 짜놓은 덫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과거의 죄, 내부의 배신,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까지. 그들을 둘러싼 포위망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결전의 날을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뭉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소장이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제가 흘렸던 피눈물과 다른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완성된 고소장의 내용을 제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확신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뜨겁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르신, 첫 장은 20년 전의 사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르신과 고향의 다른 피해자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병학 김영란 부부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김영란 씨가 어르신께 보냈던 편지는 그들의 의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첨부했고요.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내부 고발자 김 과장님의 증언과 함께 제출하는 앙드레스의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할 수준의 대형 사건입니다. 저는 서류 위에 나열된 수많은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며칠 뒤 내부 고발자인 김 과장님이 박 변호사의 주선으로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들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의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수모를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영란이는 그를 비롯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았다고 해요. 제 아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가부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 사람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능력 없으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네 자식 병원비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냐? 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요.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소장이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정확히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제 식당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다 뭐야? 검찰 차량 아니야? 저도 놀라 손님들을 비집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앙드레스 레스토랑 앞에 급정거하더니 검찰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수사관 수십 명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사관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들이 가득 담긴 파란색 상자들을 쉴 새 없이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던 그날처럼 이제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하던 식사를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저 부부 완전 사기꾼이었네. 어쩐지 너무 돈 자랑을 한다 했어. 다 저렇게 더러운 돈이었구먼.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길었던 제 억울한 세월이 마침내 세상의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에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그들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그들의 모든 차명 계좌와 부동산을 찾아내 지급정지 및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히자 거대했던 앙드레스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국에 있던 지점들은 문을 닫았고 함께 사업을 하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들의 몰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앙드레스의 식자재를 대던 작은 농산물 업체 사장님이 제 가게를 찾아와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제임스 대표만 믿고 외상으로 물건을 대줬는데 몇 억을 떼이게 생겼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당장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저는 차마 그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한때 영란이의 옆에 붙어 온갖 아첨을 떨던 동네의 부유한 사모님들은 이제 제 가게에 와서 마치 자신들도 피해자인 양 그녀를 험담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머, 점순이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그 안나라는 여자가 가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는데 어찌나 교양이 없고 천박한지. 우리 어머님이 진짜 백이시죠.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말에 미소로만 답하며 속으로는 인간의 간사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박 변호사는 그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손을 쓸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흘렸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 앞에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그들을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예측했던 대로 해외로 도피하려 한 것이었죠. 어느 늦은 밤, 저는 그들이 짐가방 몇 개를 차에 급하게 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들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잠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저들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네 어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려던 그들은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와중에도 영란이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반면 병아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맥없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끝으로 그들이 세운 거짓된 성은 마침내 완벽하게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심판보다 더 무서운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바로 저여야만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들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전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제 손녀 유진이에게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것이었어요. 이제껏 아이가 쌓아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에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고통은 언젠가 아물 수 있는 상처지만 거짓된 평온은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믿었어요. 유진이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의 성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왔는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아주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았다며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이어진 집안의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 잔뜩 지치고 불안해 보였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작은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잠시 후 헬쑥한 얼굴의 유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평소 유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따뜻한 소고기 뭇국과 하얀 쌀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 몇 가지를 미리 차려놓았죠. 어서 오렴, 내 손녀. 밥부터 먹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 거란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니 더 이상 이야기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세상이 끝난 게 아니란다.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너는 아주 길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벽장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옆에 나란히 앉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진첩의 첫 장을 넘겼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누군지 아니? 바로 네 아빠 병학이란다. 내가 갓난아기였던 네 아빠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날의 이야기,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감격, 초등학교 운동회 때 넘어져 무릎이 깨졌음에도 1등으로 들어와 내 품에 안겨 울던 이야기까지. 유진이는 마치 먼 옛날의 신화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잠시 자신의 고통을 잊은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진첩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앳되고 어여쁜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네 엄마 영란이란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나는 정말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뻤어. 저는 영란이가 제게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수줍게 웃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행복했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아픈 흔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담긴 가족사진 앞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단다. 적어도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어. 네 부모님이 할머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지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말이야. 제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을 어루만졌어요. 전부 사실이었군요.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어요. 아이는 서류에 적힌 친조모 관계 성립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글자들이 아이가 이제껏 믿어왔던 세상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하고 있을까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유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이름도 제 인생도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요? 저는 우는 아이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유진아. 너는 거짓이 아니야. 너는 이 할미의 너무나도 소중한 진짜 손녀란다. 네 부모가 저지른 죄는 그들의 몫이지 결코 네 몫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모든 거짓 속에서도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자라주어서 할미는 너무나 고맙고 대견하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그들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선하겠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의심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식당을 지키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향에서 올라오신 피해자 어르신 두 분과 그들의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보냈던 지역 상인회장님까지 증인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교도관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병아기와 영란이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불안과 패배감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가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20년 전 그날 아침에 차렸던 것과 똑같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밥상 기억나니?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병아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이는 끝까지 도끼를 뿜어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조롱하려고 이딴 자리를 만든 거야? 그녀의 발악에 함께 있던 상인회장님이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킴 사장, 아니 김영란 씨. 나는 당신들을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저는 테이블 위로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담긴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병아기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영란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영란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정해진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이병학, 김영란 씨. 보석 중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두 사람을 다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병아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그리고 네 딸 유진이에게 평생을 빌며 살아라.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영란이는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악독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돌아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을 건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너머로 사라진 뒤 제 삶에는 한동안 낯선 평화와 함께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표, 즉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저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밤이 되면 허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점순이네 백반은 한동안 굳게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밥을 지어줄 마음의 여유가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박준영 변호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종종 제게 들러 안부를 묻곤 했어요. 이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아들 같고 손자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었죠. 그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 내 평생의 한을 풀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까요? 그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난 2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그 미움이 사라지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박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어르신은 지난 20년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용감한 전사와 같으셨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어르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보실 시간입니다. 이제 미움 대신 어르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채워나가셔야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제게는 아직 남은 삶이 있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상금으로 되찾은 제 돈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떼어 고향의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과 앙드레스의 몰락으로 함께 피해를 본 영세업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식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제 마음의 빚을 갚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돈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제 낡은 식당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게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창가에 긴 테이블을 놓고 동네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따뜻한 온돌방을 만들었습니다. 점순이네 백반은 이제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제가 세상과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물론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손녀 유진이었습니다. 부모의 재판이 끝난 뒤 갈 곳 없어진 아이는 자연스럽게 제게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 몇 달간 유진이는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학교에서는 사기꾼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친구들 때문에 겉돌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아이를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섣불리 건드리는 대신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주며 세상에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밥의 힘이었을까요? 유진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제게 털어놓으며 스스로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제 식당 주방으로 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서툰 솜씨로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으며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리하는 게 즐거우세요? 그럼 즐겁고 말고.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줄 때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음식이라는 건 말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 제 말에 유진이는 한참 동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사가 될래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요리사요.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는 이제 새하얗게 변했고 허리는 조금 더 굽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점순이네 백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어엿한 요리사로 성장한 손녀 유진이입니다. 아이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자신만의 따뜻함이 담긴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이제 주방에서 물러나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끔 박 변호사가 자신의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와 유진이가 만들어준 맛있는 밥을 먹고 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길고 길었던 인생이 꽤 괜찮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유진이가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세요. 가을 탓이는지 요즘 부쩍 조는 시간이 늦었네요. 아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괜찮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제 말에 유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 속 마지막 남은 상처의 흔적까지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에서 저는 복수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방은 이제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흐르고 제 인생에도 완연한 가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평온함이었어요. 이제 제 하루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유진이의 이마를 짚어보는 것이 되었죠.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지난밤 꾸었던 굳은 꿈들은 모두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난 20년간 명절은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울 때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컵라면을 끓이며 그리움과 원망을 씹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점순이네 백반 주방은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육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송편은 이렇게 빚는 거 맞아요? 왜 자꾸 옆구리가 터지죠? 유진이는 하얀 밀가루를 얼굴에 잔뜩 묻힌 채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소리내어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송편 빚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아이고, 내 손녀. 그렇게 욕심껏 소를 많이 넣으면 배가 터질 수밖에 없지. 뭐든 과하면 모자란만 못한 법이란다.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담아서. 그래, 바로 그렇게. 제 손길을 따라 아이의 손에서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반달 송편이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늘 저희 가게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잔치상이 차려질 예정이었어요. 제가 지난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지금의 평온을 찾기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죠.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은 이제는 어엿한 중견 변호사가 된 박준영 변호사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예쁜 아내와 제 손녀 유진이 또래의 아들,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르신, 명절 잘 보내시죠? 이건 저희 아내가 어르신 드시라고 직접 만든 약과입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수줍게 웃으며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곧이어 고향에서 올라오신 피해자 어르신도 도착하셨어요. 그는 이제 잃었던 밭의 일부를 되찾아 소소하게나마 다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어둡고 퀭하지 않았어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점순이 동상, 이거 내가 올해 직접 농사지은 토란일세. 이걸로 국 끓이면 맛이 아주 일품이지. 그는 자신이 직접 가꾼 작물이 담긴 자루를 제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던 김 과장님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이제는 인정받는 재무팀장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기 내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의 옆에 선 아내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며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게 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제 작은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유진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이내 박 변호사의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가게 앞골목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저만의 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대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게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사람들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듣지도 않았고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반성을 하든 여전히 남을 원망하며 살든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까요.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용서할 겁니다. 제 말에 박 변호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겠지. 내가 말하는 용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느라 내 남은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미움은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더군요. 이제는 그 독을 비워내고 내 마음속에 내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온정만 가득 채우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손님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였던 가게 안에는 다시 저와 유진이 단둘만 남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텅 빈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정리를 마친 뒤 우리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늘한 가을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제 쭈글쭈글한 손등과 유진이의 앳된 얼굴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오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절이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명절이 이런 기분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섞인 작은 떨림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할미도 그랬단다. 할미도 오늘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명절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유진이 네가 내 곁에 와준 덕분이지. 고맙다, 내 손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 지금의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매 순간 깨닫게 해주는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노랫소리처럼 아주 평화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남은 생은 이 따뜻한 손을 놓지 않고 매일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으며 제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의 완성이었으니까요.